제가 부동산 붕괴 전에 나오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징조들이 이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었죠. 예를 들어 미분양도 마찬가지고,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매물 증가도 마찬가지고, 경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터지기 바로 직전에 트리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트리거들이 터지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확 급변한다. 제가 그 트리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첫 번째가 부동산 PF. 부동산 PF가 터지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게 금융권의 여파를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무너졌을 때도 이 금융권을 부동산 PF가 때리면서 이 금융권에 돈 넣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묶이게 되고 대출도 안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계부채. 근데 지금 둘 다 문제가 되게 생겼죠. 일단은 부동산 PF부터 보면은 지금 부실우려 부동산 PF가 22.9조 원으로 PF 익스포저 전체에 비해서 10% 넘어가죠. 10.9% 정도 되죠. 이게 정부가 예측했던 수준을 넘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 실적 쇼크 당연히 났죠. 현대건설은 영업손실이 났는데 문제는 대우건설, GS건설, DLENC 등 지난해 영업이익이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그리고 핵심적으로 금융 불안지수가 어디까지 올라왔다? 레고랜드 사태 수준까지 올라왔다. 금융 불안지수가 레고랜드 사태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는요. PF 문제도 마찬가지고 레고랜드 때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PF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 겁니다. 레고랜드 때 부동산 PF 장난 아니었죠. 그거 지금 누르고 눌러왔었죠. 레고랜드가 2022년에 있었어요. 2023년 그때는 막 터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눌러졌더라도 2024년에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4월 위기설 이야기 있었죠. 저도 4월 위기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위기설 안 터졌다고 라이트하우스 위기만 조장하고 구라치네. 무슨 4월 위기설이 터지지 않도록 핵심적인 정보들 다 숨겨놨었는데 정부에서 그거 다 뒤늦게 발표했잖아요. 이미 1월부터 알고 있었던 중국 물량부터 숨겼는데 그러니까 올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또 4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와요. 왜 4월마다 4월 위기설이 있을까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 채권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왜? 장기로 돈 빌려주기에는 불안하니까 단기로 고이자로 빌려주고서 받은 다음에 다시 들어갈까 말까 요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단기 채권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자금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4월 때 채권 시장 터질까? 아 이번에 연장하네. 또 4월에 터질까? 아 이번에 연장하네. 또 이거예요. 레고랜드 수준까지 불안지수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다. 여기서 터지게 되면 레고랜드 사태를 눌렀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난 거지 터지게 되면은 코로나 때나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PF 문제는 숨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졌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딱 지도자가 부재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도 강해졌습니다.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는 3.8% 내로. 이거 앞서예요, 앞서. 이거 더 줄어들 겁니다. 제가 은행들이 정했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은행들이 낼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치가 얼마나 되겠냐. 끼끼야 30조도 안 나와요. 우리 은행 8대 축소하는 것도 왜 나오겠냐. 그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더 안 나오고 여기 월별로 관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특수한 상황에 쏠려가지고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일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PF 가계부채가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때도 동시에 문제가 됐었고 가계부채를 억지로 내줬죠. 사실 우리나라는 DSR 적용국인데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DSR이 적용되는 대출보다 많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사실. 그 나라가 어떻게 DSR을 적용한 나라가 되겠어요. DSR을 적용을 하면 뭐해. DSR 적용 안 하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내주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주고 거기서 이제 그 예외적인 대출이 나오는 게 많이 나와도 20%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60, 70%씩 예외를 둬주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 이게 올해는 안 될 거란 소리죠. 여기에 그래도 금리만 내리면 된다. 사실 금리는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기보다 사실 금리는 DSR에 비하면 훨씬 약한 거다.
말씀을 드렸죠? 금리 내려도요. 금리가 결정적인 요소였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금리 내렸으면 집값 계속 올랐어야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금리 올렸을 때 그때도 오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막 기사 낸 거 아니에요. 금리 올려도 집값 올라가니까 금리 때문에 집값 안 떨어진다. 다 그런 기사 냈다가 2022년에 다 틀렸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동산 부양하다가 요즘에는 은근슬쩍 금리 내리니까 집값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금리는요, 방향을 확 바꾸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은 하락 압력을 더 주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상승 압력을 주는 건데 그게 어느 수준을 넘어갔을 때 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사실 2022년의 폭락은요, 금리 영향도 있지만 DSR 적용 영향도 굉장히 크다. 지금은 그 DSR 대신에 또 강화가 되는 게 스트레스 DSR이 있고 또 금리도 쉽게 내리지 못한다. 이거는 항상 금리 막 내리라고 압박하고 그랬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요즘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대통령이 잡혀간 다음에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전에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금감원장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내란죄로 이렇게 지도부 부재가 되니까 오히려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민감한 산업 기업군에 대해서 영향 분석을 강화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가계부채 막 주담대 이런 쪽으로 내줄 부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딥시크 같은 저비용 인공지능의 출현에 따라서 미국 빅테크주가 고평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엔비디아 작살났는데 그런 거라서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어쨌든 AI 여파는 크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해 금리 빨리 내릴 거니까 집값 다시 이제 부추길 것이다.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릴 거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천천히 내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경제가 안 좋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집값 거품이 심해요. 그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있죠. 전세자금 대출이랑 전세보증보험. 근데 전세보증보험도 강화하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 집값이 어떻게 버티겠냐. 특히 최근 2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평년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핀셋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정책들을 쓴 거죠.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다? DSR을 우회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DSR을 우회해서 끌어들이는 수요가 어떤 수요들이다? 5년에서 10년 뒤에 내 집 마련을 할 미래 수요들을 끌어다 썼다. 이게 여태까지 대통령과 금융당국과 국토부에서 해왔던 짓이다. 근데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대통령 잡혀간 뒤로 옳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철용 총리도 항상 말은 옳은 이야기를 했었다. 행동이 반대여서 그랬던 거지. 국토부 장관은 뻘짓하는데 국토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이고 핵심적으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정책 쪽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울도 붕괴되게 생기니까 대통령이 못 살리니까 누가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웬만치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럼 요즘에 누가 살리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장. 위대하신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서울 집값을 올리려고 떨어지게 생기니까 열심히 하고 있죠. 불과 한 3주, 2, 3주 전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락이 대치 도고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할 테니까 집값 올라갈 거다. 근데 이 이야기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근데 과연 지금 이것 때문에 강남 송파 일대가 부동산이 뛸까요? 아니요. 이것은 심리를 부추기기 위한 그런 것일 뿐이지. 토어제 이야기는 이미 그 전부터 나왔어요. 제가 그때도 방송했었잖아요. 토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걸 가지고 언론에서 띄우고 담합하게 만들면서 또 담합방 만들고 가격 낮춰가지고 급매하려던 거 내리고 가격 올리고 다 같이 이렇게 담합하는 거 아니에요. 토어제 해제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비싸질 이유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였는데? 경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근데 가계부채 때문에 못하는 거죠. 가계부채랑 물가 때문에. 사실 가계부채도요, 금리 인하해도 돼요. 정책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중도금대출이든 모든 대출에 DSR만 확실히 적용하면은 금리 내려도 돼요. 그래도 가계부채는 빠져요. 그 집거래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저게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가요, 갭투기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확실하게 받는 거. 그거를 없애준다는 건데 그게 집값을 올릴 요인이 되나요? 갭투기 할 수 있어서? 하긴. 근데 저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자기 자본 엄청 끼더라도 전세 비싸게 받아도 자기 자본도 엄청 껴야 되고 전세라도 껴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게 과연 지금 매물이 다 들어가고 갑자기 몇 억씩 뛸 매물들이 나올 이유가 되겠느냐. 답은 이거지.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제이란 인간이 와가지고 왜 그 난리 쳤는지 알아요? 제이씨가 이러고 있잖아요.
10억 이상 불러야죠. 이렇게 집값 담합 조장하는 인간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방해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계속 태클을 거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말을 돌리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걸 지적해.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경매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권리 분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편협하게 본대. 아니 권리 분석까지 따지는 게 편협한 거예요? 큰 틀에서 보는 게 편협한 거예요? 편협이란 뜻도 몰라. 왜? 할 줄 아는 게 담합밖에 없으니까 제이씨는. 담합하는데 라이트하우스 방송 같은 거 보면서 방해가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금요일 나와가지고 생난리 치고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영상으로 올렸죠. 제이씨가 여기 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 왜 여기 와서 난리 치고 개념이 없는 사람들, 개념이 없는 건 그냥 개념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말발로 밀리면 말을 돌려요. 그런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이 그거예요. 본인이 밀리겠다 싶은 거는 화제를 바꾸고, 본인이 유리하겠다 싶은 거는 되게 작은 거까지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영끌했으니까 지금 시세 담합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 올리기를 유도를 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사례가 줄었냐? 급증했다. 그러니까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올렸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다. 왜 거래가 안 되겠냐? 왜 거래가 50만 건밖에 안 나오겠냐? 3년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하우스푸어들 무너지고 그럴 때도 70만 건은 나왔는데 작년일 겁니다. 올해 7월이 나올 수가 없죠. 563건이 신고돼서 2023년보다 2024년에 거의 한 반년 조금 넘게 한 게 담합 건수를 뛰어넘었고 2022년 대비로 하면은 거의 6배 이상 많다. 이거 12월까지 하면은 2024년엔 2023년보다 담합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문제는 계속 저짓거리 할 수 있는 이유는 처벌을 개판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지. 과태료를 때려버려라. 담합해가지고 1억 올렸으면은 그 담합 주도한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1억씩 때려버려요. 그럼 담합하겠어요? 1억 올려가지고 돈 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다 받는 건데 개판으로 하니까 그런 거지. 봐주는 거고. 사기예요, 사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담합해가지고 라면 가격을 한 5,000원으로 올려봐요. 그것도 그냥 넘어갈까요? 왜 그런 것들은 담합하고 그러면 제재 들어가면서 왜 가장 핵심인 부동산을 가지고 담합을 하는데 내 집 마련 집값을 가지고 담합을 하는데 저런 것들은 처벌을 개판으로 하냐. 그러니까 담합이 판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작년과 재작년에 집값 올랐다고 하지만 이거는 팔리지도 않은 거고 몇몇 빠져나갔지만 대부분은 못 빠져나간 수준이다. 왜? 거래량이 개판이니까. 거래량이 개판인 상황에서 2년간 데드캣 바운스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것은 호가, 아가리 호가만 잔뜩 올려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팔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거고 그러니까 못 팔아도 경매가 늘어난 거다. 근데 문제는 작년보다 올해 경매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저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늘어난 경매의 태반은요 2019년에 고정금리를 받았다가 2024년에 변동으로 되면서 감당이 안 돼서 나온 매물들이 많을 거예요. 왜? 변동금리가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확 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됐다. 근데 문제는 올해는 2020년께 올해로 되는데 그때 2019년 건 40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0조 수준이고 금리차는 훨씬 더 크다. 경매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나마 이미 경매는 많이 나와도 강제 경매 전세가 올려가지고 버텼는데 전세가 올리는 핵심이 두 가지가 전세자금 대출이랑 허그 전세보증보험이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보험은 허그가 돈이 없어서 전세가율 점점 낮추고 있고 보험료를 올리고 있어요. 전세가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게 지금 눈앞에 온 거예요. 이 말 안 듣고 집값 튀었다? 2019년에 집 산 사람들이 지금 작년에 경매 내놓고 2020년에 집 산 사람들이 올해 경매를 내놓을 건데 내 말 듣고 집 산 사람들은 결국 경매행인데 계속 이자 갚다가 원리금 열심히 갚다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남는 거 없는 삶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내 말 듣고서 집값 오르기 전에 못 샀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안 사고서 생활이라도 유지한 사람들이 오른 거지. 이게 앞으로 진짜 크게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 왜? 버틸 수 없으니까. 수요는 사고 싶어서 수요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수요다. 수요가 급감했는데 수요 공급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수요가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냐. 그게 불리한 지표이기 때문이지. 그 수요를 억지로라도 이 가격에 만들어내니까 미래 수요 끌어다 썼다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되겠냐. 요거만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